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백악관의 부채 한도 협상이 또 결렬됐습니다. 협상의 돌파구를 말하지 못할 경우 6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디폴트를 맞게 된다는 우려에 뉴욕 증시와 비트코인 시장 등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좀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여름이 돼갖고 이제 셔츠만 입고 하니까 좀 시원해 보입니다. 예. 근데 교수님, 미국 지금 재정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디폴트 얘기가 나오고 그러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제 집에 자산이 많다, 부동산이 많으면 뭐 합니까? 아파트 이자, 은행 이자를 내야 되고 아파트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이 미국의 재정 상황은 이렇게 내가 현금 흐름이 없는 겁니다. 돈을 줘야 되는데 뭐 이자도 지급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 급여도 줘야 되는데 이렇게 현금 흐름이 없어가지고 끊치는 걸 말합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미국의 부채 한도가 4경 2천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가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입니다. 그래서 최근 4개월 동안에 미국이 이자가 2천억 달러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내가 이제 은행 대출, 미국도 이제 대출을 쓰는 겁니다. 대출을 쓰는데 이 대출 한도를 좀 늘려달라. 지금 현재 미국의 현금을 가지고 공무원 연금을 준다든지 이자를 준다든지 뭐 소방관, 경찰관, 연방은행, 연방기구를 정부기구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뭐 군인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연방정부가 지출해야 되는데 그 현금이 고갈되는 것이 금년 6월 1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한 15일 정도 남았는데 미국 상하원과 대통령실에서 여기 빨리 합의를 해서 미국의 연방은행의 그 부채 한도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늘리지 못한다 그러면 아주 그 여파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거고 우리가 한 10년 전에 이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딱 막판에 이제 그게 합의가 되었었는데 이와 같이 공무원들의 급여를 못 줄 정도로 그 여파가 커지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금 얼어붙고 있고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국가적으로 국가 총 부채를 얼마나 가질 수 있다라고 법으로 정해놓는 거군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이제 운영된다. 돈을 빌려오는 걸 부채니까. 예, 그렇게 그렇죠. 되는데 예. 그거를 이번에 이제 더 이상 이제 한도가 없으니까 예. 좀 한도를 좀 늘려줘야 된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부채의 한도가 GDP 대비 지금 현재 55% 정도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공기업을 포함하게 되면 뭐 LH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데가 부채 비율이 좀 높은 데인데요. 이런 공기업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도 현재는 한 10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국가가 발행한 국채에 대해서만 우리나라가 한 55% 내외 정도고 공기업을 빼버린 거죠. 미국에서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연방정부기구가 돈을 불려오는 겁니다. 부채 한도를 내가 얼마까지 쓸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장점은 자기가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언제든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달러를 발행해서 전 세계의 물건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정부에 현금이 고갈되는 것이 바로 6월 1일이다.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은행 이자도 내야 되고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 되고 애들 이제 뭐 등록금도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면 내가 자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정부도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자산이 아무리 많지만 이렇게 현금이 부족한 그 고갈되는 시점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빨리 미국의 상하원 합의를 해서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니까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 미국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이제 전 세계 인플레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네요. 근데 미국이 국가 부도가 난다. 이게 지금 뭐 이제 부채 한도를 늘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됩니까? 지금 뭐 보니까 뭐 공화당에서 반대하고 있고 막 일부러 막 계속 서로 간에 약간 줄다리가 그럴까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부채 한도 만약에 못 올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미국의 연방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를 못 주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모든 공무원들의 급여를 못 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640조 원인데요. 예. 미국의 국방비가 우리나라의 한 20배 정도 됩니다. 한 1200조 원 정도가 미국의 국방비인데 미국의 공무원들, 그 군인들에 대한 급여를 못 주게 되고 소방관, 경찰관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국가가 스톱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살아있지만 미국 공무원들에 대해서 급여를 못 주게 된다.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국가가 부채에 대한 그런 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렇게 국가가 빌릴 수 있는 부채의 한도를 정해뒀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우리나라는 국가나 국채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발행할 수가 있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와 같이 법으로 그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10년 만에 그 만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채 한도를 늘려줘야만 되고 만약에 이 한도를 늘려주지 못한다 그러면 미국의 모든 연방 정부가 스톱이 되는 것이다. 급여도 못 주게 되고 뭐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미국 정부의 올스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6월 1일 기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해 보면 미국이 예산안이 합의가 안 돼가지고 연방 정부가 뭐 예산을 집행 못한다. 그래서 뭐 공무원들을 좀 쉬어라. 뭐 이런 뉴스는 저희가 그 과거에 좀 접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예산안이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완전 디폴트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돈을 못 준다는 건데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예 그냥 못 주는 사례가? 예, 맞아요. 10년 전에 이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미국 연방 정부에 대해서 부채 한도를 늘려줘야 되는데 여야가 합의가 안 됐었죠. 그래서 막판에까지 가서 이제 극적으로 타결이 되었는데 저도 만약에 미국의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합의를 못한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올 스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해결할 것이다. 제닛 앨런 재무부 장관도 최근에 얘기는 했습니다. 과거와는 상태가 매우 다르지만 일단 여야가 이렇게 합의를 해서 좀 해야 될 것이다. 지금 미국의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극적으로 합의를 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이게 담당 회의를 진행하는 한 분이 또 자기 아시는 분이 또 장례식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또 협의도 못하게 되었고 또 히로시마 회의에 바이든 대통령도 또 와야 됩니다. 되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안 가면 어떠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국회 전 세계의 일정인 히로시마 G7 회의가 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의 부채 한도 이렇게 협상이 남아 있지만 일단 가겠다. 저는 과거에 10년 전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공무원 급여를 못 준다든지 연방 정부가 올스톱 된다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올스톱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정시가 조정도 받고 있고 하락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다. 그래서 저는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기축통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결제를 할 수 있는 그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의 달러가 지금 현재 6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유럽의 유로화가 한 25%, 그 다음에 이제 엔화가 한 5%, 파운드화, 위안화가 한 4%, 3%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석유라든지 결제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이 연방 정부가 디폴트 상황이다. 파산을 한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막판에는 협상을 할 것인데 또 정시라든지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좀 빨리 서둘러서 좀 안정화 좀 시켜달라. 이것이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가총액에 관련된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 시가총액 비중에서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입니다. 한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1.5%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일본이 한 5%, 중국이 4% 정도 차지합니다. 세계 경제에서 GDP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미국이 한 22조 달러, 중국이 16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일본이 5조 달러, 또 독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이 GDP 기준으로 하면 한 1.6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일본의 한 2.5배 정도가 우리가 좀 낮은데 이제 GDP라고 하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 곱하기 인구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GDP 결정되는데 이와 같이 GDP는 또 당연히 미국이 세계 1등이고 시가총액 비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미국이 세계 1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의 기축통화의 역할이고 미국 경제가 안정되는 건데 만약에 부채 한도를 협상을 하지 못해서 이것이 미국 정부가 디폴트가 된다 그러면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 제닛 앨런에 대해서도 빨리 좀 협상을 마무리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여기 지금 IMF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제 대본에는 우리가 없는 내용이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바이든 대통령한테 좀 이렇게 좀 타격을 좀 주고 좀 피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충격을 주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해주겠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미국이 이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위상이 사라지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지금 중국하고도 지금 세계 경제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 주도권을 놓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G7도 사실은 그래서 오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공화당이 이 일부러 그 국내 정치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쇼잉을 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도 지금 재판이 시작되어서 그렇죠. 예. 이제 대선 후보로 누가 될 것이냐. 근데 미국은 미국 제1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정책이고 바이든은 그래도 민주당 소속으로서 세계 경제와 그래도 함께 가야 되고 또 전기차라든지 환경 쪽을 생각하는 게 바로 민주당이지만 트럼프는 석유 재벌이라든지 또 미국 우선주의 또 다른 나라보다는 미국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주의가 주장하는 바고 바로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항상 보면 이제 세계 경제에서 가장 어른의 역할을 하고 세계에서 경찰로를 하는 것이 바로 그렇죠. 미국이었는데요. 트럼프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세계가 아니라 난 미국 우선주의로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 고립주의.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이 상당히 중국과의 협상을 하고 잘 지냈었는데 중국에서 오는 모든 물품의 지금 3분의 2가 25% 고관세를 때리고 있습니다. 25%. 예, 미국은 지금까지 관세가 3%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너무나 크고 중국 경제가 너무 성장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관세를 10배 초과 부과한 겁니다. 10배를 곱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수출 물품의 상당한 물품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미국이나 싱가포르, 홍콩은 보면 관세가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홍콩이 왜 쇼핑의 천국이냐 하면 관세가 없습니다. 한국의 평균 관세는 12.5%고요. 12.5%. 예. 중국도 관세가 한 10% 정도 됩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 관세율이 한 4% 정도 내외입니다. 4%. 이와 같이 전 선진국이 될수록 관세를 낮추어서 전 세계 모든 물건이 미국에 오게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경제 부흥을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홍콩, 싱가포르,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유시장 경제를 추진하면서 관세를 없앴습니다. 거의 무관세였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환태평양 경제협의회 TPP라고 하는 것도 미국이 탈퇴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일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는 한태평양 경제협의체에 가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죠.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건 RCEP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전 세계 경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무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75%입니다.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살고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고 교역이 활발해져야만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전 세계가 이렇게 미국이 고립주의가 나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한국 경제가 타격이 가장 크게 받는 겁니다.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그 타격은 가장 크게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도 세계에서 경찰의 역할을 하면서 주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의 고립주의라든지 미국 우선주의로 나가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야, 이게 지금 그 사실은 이거 미국이 국채한도 늘리는 게 이게 그 단순하게 그냥 국채한도만 늘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정치 상황하고도 또 맞물려 있고 전 세계 경제 상황하고도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 좀 같아요. 근데 과거 우리 2011년에도 한번 막판에 합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하고 이번하고는 좀 아까 앨런 장관이 좀 다르다. 그때하고 상황이 좀 다르다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금 현재 그 당시에도 이제 우리가 10년 전에도 마지막에 예. 합의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경제가 과거보다도 금융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이 더 활발해지고 초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뱅크런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인출을 해버리는 그렇죠, 시대가 그렇죠. 왔습니다. 예, 예.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돈을 인출하려면 은행에서 줄을 서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정도 걸려가지고 돈을 인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인출하게 되면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에 파산을 했습니다. 단 하루에 빠져나간 돈이 55조 원이나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가 지금 초단위로 연결되어 있고 스마트폰을 온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고 미국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시장이 온라인화되고 디지털하게 되면서 뱅크런을 포함해서 세계 경제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방준비은행, 그다음 미국의 정부가 디폴트 상황에 되어서 이러한 행정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세계 경제를 큰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긴장하고 있고 그 당시와 지금이 다른 것이 바로 온라인화, 디지털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의 차이가 그 지금 과거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 과거에는 이제 저 돈을 찾으려면 은행에 가서 줄 서서 번호표 받아갖고 돈을 찾았는데 지금 그냥 이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툭툭툭 하면 다 맞습니다. 찾으니까 줄 쓸 필요도 없고 바로바로 처리해줘야 된다. 와, 이 디지털화되는 세상이 점점 좀 빨라지니까 미국도 좀 여러 가지로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막 그 은행을 인수해주고 있잖아요. 이제 정부도 자금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자 이제 일단 미국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해서 뭐 의연차가 있어도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좀 어떻게 영향을 받을 될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뭐 그 교수님 뭐 많이 인용하신 것처럼 그 시가총액 시장으로 6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 이 표현이 좀 제가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냥 기침 한 번 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는 그냥 저 앞에서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최근에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 시장에서 조정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좀 내린다는 뜻이죠. 그렇죠. 주식 시장이 좀 금융 시장이 안 좋은 이유다. 보통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좀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일부러 좀 조정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 주식 시장 비중이 미국이 60이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경제에서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세계 경제에서 우리가 GDP는 세계 5위고 제조업 기준은 세계 5위 정도 되는 아주 강대국이지만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아직은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정도밖에 안 되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5%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지금 400조고 한국 전체의 시가총액이 한 2,500조 정도 되지만 아직은 우리가 미국의 애플의 하나의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금 한 이제 3,500조 정도 됩니다. 애플 하나를 팔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을 사고도 돈이 남습니다. 이 정도로 미국의 이런 다국적 기업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고 우리를 그냥 파만 기업이라고 부르죠.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입니다. 그다음에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파만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실적은 또 굉장히 좋습니다. 예, 좋죠. 작년에 감원도 하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세계 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실적도 예. 좋고 또 시가총액도 계속 많이 상승하고 올라왔어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가 워낙에 미국의 수출을 의존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3분의 1이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지금 현재 무역 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중국에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왔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죠. 한국이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에서 밀고 당기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미국으로 많이 붙었습니다. 미국의 안보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 더 많이 붙었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냉대한다 그러면 최근에 중국은 단체 관광을 한국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 굉장히 금지시켜 버렸고 한국으로서는 중국에 수출하던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도 뭐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5% 내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3%나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너무 과하고 지금 현재보다는 한 반 정도로 수출의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중국 대신에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수출국을 다변화해야 되겠고 한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렇게 치포 동맹, 미국과 일본, 대만, 한국의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면서 좀 슬기롭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의 이 채권 한도 늘리는 것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는 아마 경제 체제를 아예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세계 경제가 재편성되고 있다. 공급망도 재편성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